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이렇게 주요 뉴스를 제가 좀 간략히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국했죠. 체코에 갑니다. 2박 4일간 지금 원전 계약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리가 참여하는데요. 세일즈 외교를 할 예정입니다. 체코에서요. 그리고 북한은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이 미사일 발사가요.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민호 기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순이 예방 소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24일 날 만찬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오늘 그리고 우리 뉴스 이노베이션에서는 불교계 소식을 또 전해드리는 신규 코너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국빈관 황민호 기자의 국빈관 순서입니다. 황민호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승을 예방했는데 지난주에 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예방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나요? 이렇게 차례대로 예방하는군요. 약속은 원래 해야죠. 그러니까 진우승님 만나려면. 조계종 총무원하고는 약속했는데 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당신 먼저 가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진 않았을까요? 예. 어쨌든 주제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의료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오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한동훈 대표는 진우승님과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눴고 결국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야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진우승님께서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하겠다라는 답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총무원장 순위 예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기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그렇게 달라붙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해요. 백부를 좀 하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층에서 예, 1층에서 백부를 했는데 현안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예. 네, 다른 기자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조계사니까 조계종이니까 그렇죠. 안 하고 여기 아무래도 총무원이니까. 예,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박단 그 전공의 위원장인가요? 네, 거기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무슨 접촉을 했다느냐 안 했다는 일에서 뭐 정광재 대변인이 막 혼나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군요. 그런 질문을 제가 나중에 했죠. 그거는 좀 이따 있어요, 원고에. 아, 있습니까? 예. 아, 앞에 것부터 하시죠. 예. 원고에 있는지를 제가 확인 안 몰랐다는 하셨네요. 게 예. 드러났네요.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먼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총무원은 이제 오후에 갖고 골든 타임을 얘기했는데 골든 타임이나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시간은 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료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같다며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전공의 단체 대표죠. 박단, 이름 박단이에요.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날조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재 대변인이 지난 13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대표가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위기의식을 가졌다며 그 이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단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얘기를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 대변인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고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 정광재 대변인이 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좀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한 듯한 느낌도 예. 있는데 그것도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한 대표한테 직접 이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진우스님 예방에 함께한 송영훈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낯익은 분이죠. 예. 그 최근까지도 저희 아침 저널에 출연을 예, 했는데 맞아요.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고 나서 저희 아침 저널을 하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차한 거죠. 바빠서요. 대변인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박단 비대위원장은 한 번 만났답니다. 한 번 만났고 그 한 대표가 그 이후에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아니죠. 박단 비대위원장을 예. 만난 다음 그 이후에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다른 만나서 예. 의료개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어차피 의료 그 공백 사태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제가 이 주요 뉴스 브리핑 때 얘기했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요.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반장 진우스님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예, 진우스님은 공방을 하게 되면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며 야당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싸울 때 싸우고 하면 훨씬 국민들도 편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한 대표는 너무 가슴 깊게 새길 만한 말씀 같다며 예. 국민은 늘 같고 국민은 언제나 옳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 정치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우 스님의 좋은 말씀 머리에 새겨놓고 잘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지사지라고요. 서로의 입장이 역지사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지사지 서로의 예. 입장이 돼봐라.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역지사지란 말은 뭐 늘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이죠. 국제 선명상 대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이 대회를 널리 알리고 이 대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즘도. 예, 그렇습니다. 진우 스님은 하루 5분 명상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줘서 범죄율도 줄고 젊은이들이 서로 너무 극한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는데 선 명상의 보편화를 정치권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야탐역에서 23일 저녁 6시에 내가 일을 저지르겠다, 뭐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 지금 예고글이 올라와서 아, 그렇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루 5분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좀 이렇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유럽 듭니다. 같은 경우가 매년 명상하는 사람이 2배에서 3배씩 늘고 있대요. 그렇죠. 미국이나. 미국이나 미주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 명상을 좀 보편화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일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다 만나죠, 우리가. 네. 그리고 지난 15일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서 진우심이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실 의료계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또 통합과 조정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무슨 갈등 사안이 있거나 나라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들 때 어르신들 그리고 이 큰 어른 또 특히 종교계 인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 문제는 해결이 절실하고 시급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명절이 지나고 이제 지났잖아요. 예. 예, 종교 지도자 협회 차원에서 만나거나 정부와 대화하는 등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다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네. 수용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진우 스님은 여야 어느 쪽이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불교계는 이런 역할을 한 적이 많아요. 예전에 조계사의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단식하고 농성할 때 네. 우리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도법 스님이 도법스님. 중재 역할을 해서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조계사에서 무사히 나왔어요. 나와서 네. 뭐 바로 경찰서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이런 식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다른 종교 수장들도 만나면서요. 차례대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좀 중재를 해가지고 종교계 역할이 좀 발휘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진우스님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빈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첫 예. 번째 순서인데요. 예,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예. 늦게 들어오게 됐네요. 일부러 음악을 더 많이 듣게 예. 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는 좀 행동을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행동이 굼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목이 그 코너 이름이요 현장 박치기인데요. 저는 이제 세대가 워낙 옛날 세대여서 박치기 하면 김일 선수가 떠오릅니다. 아, 혹시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제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현금 박치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이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의미는 현장에 제가 직접 또 가봐야 박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제가 현장을 보고 들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소개해드리겠다. 현장에 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 박치기를 하면서 싸웠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아, 예, 그렇죠. 싸우면 안 아니죠. 되니까. 예. 네. 자 오늘 첫 순서인데 그래서 상당히 주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갖고 왔습니까? 아, 네. 오늘 주제는 불교 예산안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달 초에 공개된 정부 예산안을 한번 보면서 내년에 어떤 불교 사업들이 이뤄지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이맘때면은 이게 정부 예산안이 공개가 되죠.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9월 초쯤 네. 되면은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때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내년도 예산이죠.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추석 명절 이렇게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이제 예산 심사가 진행되거든요. 심사하는군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각 심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예결위에서 예. 이제 또 소위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에 통과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연말이죠. 이게 12월 초가 가장 초군요. 예, 초. 12월 초쯤 이게 초쯤 결정이 되는데. 됩니다. 예. 근데 뭐 맨날 차수 변경하고 뭐 회기를 넘어섰다 뭐 연장했다 그렇죠. 이제 뭐 법정 시한이 있는데 그걸 예. 항상 넘겨서 항상 넘기죠. 예, 12월 말까지도 끄는 경우가 예. 종종 있곤 하죠. 그래서 예결위원장 또 여야 예결위원이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이유가 그 예산을 최종할 때 이제 그렇죠. 책임을 뭐 아니 누가 이제- 이게 쪽지를 갖다 주던데요? 그걸 예, 쪽지 옛날에- 예산이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 국회를 취재했을 네. 때까지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네, 시스템상에서 아. 이제 많이 차단이 됐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 없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왔다가 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주고. 예, 예, 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자랑하잖아요. 끝나고 우리 지역에 뭐 도로가 아 뭐 그렇죠. 얼마 뭐 이제 예, 뭐가 확보했다. 바뀌었네 하면서 예. 플랜카드도 걸고 이제 치적 사업들 예, 예.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설이 굉장히 깁니다. 아, 예, 지금 아직 질문 1번도 안 돼가는데요. 예, 자, 10월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정부 예산은 그렇습니다. 증액되거나 삭감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 예산, 그러니까 어떤 그 항목에 어떤 불교 사업들이 이루어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 늦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좀 들여봐야 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 전통 사찰을 보수 정비할 때 예.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요 예산이 지금 좀 관심사가 되는 이유가 지금 전국에 전통 사찰 982개가 있거든요. 예. 두 곳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해마다 보수 정비 방지 시스템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돈을 세금을 투입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내년도에는 192억 원이 편성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 이 사찰 자부담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이 사찰 자부담비 비율이 그동안 국가사, 지자체사 그리고 사찰 둘 이렇게 해서 4:4:2의 비율로 예. 적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한 사찰에서 쓰면은 국가에서 4억, 지자체가 4억, 사찰이 2억 예. 뭐 이렇게 내고 있었던 건데 예. 요게 이제 코로나19 당시 때 2021년도 예산부터 10%가 감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10억을 쓴다 치면 1억. 그렇죠. 사찰이 1억만 내도 되게 된 겁니다. 에이, 그런데 그렇죠. 예.
무슨 말씀하시려고? 무슨 말씀하려냐면 예. 아니 자부담 없어야 돼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 전통 사찰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부담은 말이 안 된다. 전통 사찰 보수라는데 왜 자부담을 매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비가 완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일단 폐지를 따지기 전에 완화됐다 요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비율은 이렇게 10%로 조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정례화된 게 아닙니다. 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네. 매년 증액되는 방식으로 이게 10%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올해도 이제 4대 4대 2로 일단 편성이 돼서 정부안에 올라갔어요. 그게 192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도 아마 국회에서 국가 지자체 사찰이 4.5대 4.5대 1로 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예. 국회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지금 불교계 예. 쪽에서는 정례화시켜야 된다. 사찰 예. 자부담 비율을 1로 줄이거나 또 완전히 맞습니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부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벌써요? 예, 얼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사찰 자부담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 사찰 자부담 철폐가 대표 공약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한 바로는 2021년에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 안 됐어요. 그때도 10%로 증액이 돼서 이제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주긴 했는데 예. 지금 77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677조 원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직 사실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예, 박준상 기자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쫓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 준비한 게 많은데 예, 아쉬운데요. 준비를 예.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롭게 기대되는 뭐 다른 예. 불교계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제가 네. 또 살펴보니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국가유산청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기존에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뭐 보존하고 이런 쪽에 힘썼다면은 그렇죠. 본격적으로 활용하자. 약간 요게 새로운 또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이 팔만대장경, 예. 저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내년도에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팔만대장경 뭐 동국대학교에서 한글 대장경 이런 거에 그렇죠. 제공이 되긴 했는데 원본 그러니까 이 판을 종이 한지에다가 먹으로 인쇄를 해서 그거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그 본을 인경본이라고 하는데 인경이라 그래요. 제가 알죠. 그거는. 예, 그거를 그 이제 정도는 알죠. 예. 내년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이 100억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 이 원본 그러니까 인경본을 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 좀 그 좋은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인터넷으로 들고. 인경 한지에 인쇄하는 그 경판을 먹을 입혀가지고 먹을 입혀서 한지에 인쇄된 그 인경본을 예. 볼 수 있다. 그리고 예. 이제 혹시 조금 예, 더 해도 됩니까?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 예. 12.7 범람 기념관도 지금 이제 설계 공모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게 2천억짜리 총 예산짜리인데 내년도부터 이게 점차 이제 예산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박준상 기자의 현장 박치기. 박치기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까? 앞으로 이제 서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이슈 하이킥 권예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일단 준비했습니까? 네,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지금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다르게 내는 분산 에너지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전기요금을 차등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이미 이제 발표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요. 가장 많은 이슈들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지 맞아요.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일단 분산 에너지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송전망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많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한전 관련한 맞아요. 그런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와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분산 에너지법은 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 설비와 500메가와트 이하인 집단 에너지 발전 설비를 발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멀리 사는 주민들보다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요금이 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차등요금제라는 그렇죠. 게? 현재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해안가에 짓고 장거리 송배전망을 통해서 먼거리 수요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서울에 살든 섬에 살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 뭐 전기요금 똑같이 내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 설비가 있고 에너지 자립도가 있는 지역은 요금을 적게 내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한 지역에서는 요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전기 가장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에 저렴한 전기료를 유인책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고금이 더 싸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전기를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 네. 그 자급자족 뭐 이런 그렇죠. 뜻도 자급자족.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면 시행은 이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산 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말에 통과해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입니다. 산업부는 일단 전력 도매 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시행하고요.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특구 지역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만들어서 내년 중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 바로 이게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잖아요. 특화 지역입니다. 그 지정을 이제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자립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가 말씀하셨듯이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가 있는데요. 예. 사업자는 분산 에너지법을 활용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화 지역에서는 예산과 금융 지원도 이뤄지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산업단지 등의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자치단체들이 특화 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민간이 전기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지정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 뒤에 내년 1분기에 공모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자체마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전시설 설비 유치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건인데 부지 문제도 녹록지가 않고 해서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서울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마포에 있는 서울 복합 화력 발전소 외에는 마땅한 발전소도 없고요. 그리고 유치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형편이 나온 곳이 대전과 충북 제주도인데요. 예. 대전은 에너지 자립률이 2.9%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오. 그런데 다행히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 LNG 발전소 4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음성에 LNG 발전 설비 2기를 유치했는데 1기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2026년 말에 가동이 됩니다. 제주도는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자립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 지자체별로 전력 자립률이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산업단지가 잘 돼 있는 곳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그렇죠. 바다를 그죠? 끼고 바다를 끼고 있거나 있거나. 예. 예. 그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이 이제 9곳에 불과한데요.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서울은 8.9%, 제주는 2.9%, 광주 8.4%, 충북 9.4%, 대구 15.4% 이렇게 전력 자립률이 10% 안팎에 불과한데 가장 문제가 이제 서울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이미 발전시설 설계를 유치한 지역도 있고 그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 특히 이제 많이 쓰면서도 이런 자립률은 또 굉장히 낮군요. 이 대도시들이. 네네. 발전 시설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야 한다면 많이 내는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네.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금 폭탄 맞을 우려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요금 폭탄이 지금보다 더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도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 법은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제 공은 자치단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안 묘안을 짜기 위해서 이제 각자 부심들을 하고 있는데 그 2년여 기간에 지금 준비 기간을 줬거든요. 발전 설비나 전력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도 이제 앞으로는 있을 텐데 네. 요금 불만뿐만 아니라 이런 반발도 지금까지는 정부나 한전이 책임져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자치단체가 일선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한전이 막게 반발하는 거를 이제 송배선로 뭐- 문제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이제 정부의 공청회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는 자치단체의 그런 민원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죠. 예. 한전은 그러면 한시름 놓은 건가요? 이 적장 워낙 많잖아요. 또 여기 몇백 조 한전은 이제 적자인데. 국가 전력망, 기관망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분산에너지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제가 물어본 이게 지금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폭탄. 네네. 예.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기자와 함께 무슨 코너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슈 하이킹입니다. 이슈 하이키죠. 예, 수고했습니다.